MBN 뉴스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내일로 넘겼습니다. 여당은 조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고, 야당은 조 후보자 임명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와 본인 거취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표창장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와 금품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선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명이 숨지고 16만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고 7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는 등 태풍 링링은 전국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지자체는 휴일에도 복구 작업에 진땀을 흘렸고,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사후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주말, 주요 대형 마트들이 모두 문을 닫은 가운데 재래시장엔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차례상 장을 보려는 손님들로 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불매운동의 여파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한국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항공편 수요도 급감하면서 일본에서는 서울로 오는 항공권이 10,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팟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내일로 넘겼습니다.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지금 이 시각 청와대 분위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블루하우스가 우울하고 고심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당초 오늘 임명하기로 알려졌었는데 뭔가 변화 기류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후에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 점검회의를 가졌지만 어떤 결과 브리핑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명이 정해진 가운데 시간 벌기용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모든 게 열려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직후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사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기소를 비판하며 임명을 자신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문 대통령이 내일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기류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을 지켜온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이 정부의 철학인 공정사회에 위배되는지 등 명분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분에 결국 무게를 둘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임명에 따른 명분. 그리고 또 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여론조사 청문회 이후에 나온 거 좀 있어요? 조국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이후 여론 여전히 반대가 높지만 추이가 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7일 조사한 결과 조 후보자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 무응답이 14%로 집계됐습니다. 반대가 12%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리얼미터가 다음 날인 어제 8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반대 여론이 51.8%, 찬성 여론은 45%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이를 보면요, 6일 국회 청문회와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전격 기소와 동양대 표창장 논란 등이 반영된 여론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여론전이 뜨거워서 조국 임명 찬성이 69만 명, 반대는 29만 명을 각각 넘어섰고,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까지 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가 생겼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내일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마지막 결단의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최중락 기자였고 여론의 격차가 좀 좁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인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먼저 한국당 쪽부터 살펴볼게요. 야권에서 범법자, 레임덕 이런 말이 나왔다면서요? 네, 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현재 고위당정청이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가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당의 입장부터 정리했는데요.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임명 쪽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검찰로 회귀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전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큰 변화 없다 이렇게만 드리겠습니다. 특수검사가 20명 넘게 달라붙어서 기소한 내용이 그 사문서 위조라는 것도 매우 놀랍습니다. 네. 회의에선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조속히 임명해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 1시간 전인 오후 6시 반부터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최종 입장을 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쪽 여권 이야기 들어봤고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그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사활을 걸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2시 반에 긴급 최고를 열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과 아들, 그러니까 두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가짜일 정황이 짙다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또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던 정의당이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고 하자 이제는 데스노트가 아닌 눈치노트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커질수록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한나라당 출신의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며 임명 처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가장 고민 중인 인물은 아마 조 후보자 본인이겠죠. 조 후보자는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요. 부인 기소하고 본인 거취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정태영 기자입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 기로에 놓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1시간 30분 뒤 다소 굳은 표정으로 다시 자택에 들어선 조 후보자. 후보자님, 부인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 되는 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취에 대한 생각 아직 변함 없으신지. 부인과 본인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당초 예측했던 주말을 넘기면서 조 후보자는 물론 검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의 임명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때 통상 배우자가 동행하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임명 날짜와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자동차 소재 음극재 업체인 익성의 부사장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네, 이번엔 검찰 쪽 얘기입니다. 검찰은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자체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요, 표창장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 모든 게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으로 본 혐의 내용, 서동균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요. 모든 논란의 진앙지, 동양대학교 표창장,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고 또 뭐가 논란거리인지 알기 쉽게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적용해 기소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표창장에 나오는 발급일자는 2012년 9월 7일,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걸 감안해 마지막 날인 9월 6일 전격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 소환 없이 기소를 서두른 것은 바로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한 겁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그 유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기소를 많이 하거든요. 검찰은 공소장에서 봉사 사실부터 기간, 발급기관, 총장 날인 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 모두를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동양대 전 영재센터장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그런 봉사상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봉사상을 주는 이력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외국어 원장할 때는 그런 규정 못 봤어요. 한편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씨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네,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표창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부분이 논란이기에 이렇게 말이 많은지요. 이혁근 기자 지금부터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혁근 기자, 우선 이 표창장이죠? 이 어떤 표창장입니까, 이게? 네, 이 표창장은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사진으로 공개했던 조국 후보자한테 보여줬던?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좀 확대해서 보시기 편하게 인쇄한 그런 버전입니다. 네,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뭐가 논란인 건지. 네, 표창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맨 위에 보면요. 표창장 번호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봤을 때 예.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 그러니까 그러네. 어떤 의미냐면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준 표창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빨간 직인도 찍혀있고. 그렇죠. 어학교육원장이 아니라 동양대 총장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의혹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건데요. 원장이 줘야 되는 원장상을 총장이 준 총장상으로 위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첫 번째입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 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냐면 후보자 딸이 지원한 부산대 의전원에서 총장,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받은 상만 실적으로 낼 수 있다고 제한을 뒀던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이것 역시 뭐 검찰이 이제 주안점을 두는 대목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 표창장 받은 날이 2012년 9월 7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그러면 어학교육원장은 누구였어요? 2012년 당시 어학교육원장이 바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였습니다. 네. 정 교수가 2011년 9월에 동양대에 부임한 다음에 2012년 어학교육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상을 셀프로 준 건데 마치 동양대 총장이 준 것처럼 위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커진 겁니다. 네. 청문회장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한테 보여줬던 그 표창장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공개되면서 유출 논란이 이제 일고 있는데, 자, 이 유출 논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갖고 왔느냐는 논란입니다. 네. 표창장의 이 컬러 사진을 박지원 의원이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늘 박 의원이 조국 후보자나 후보자의 딸 그리고 검찰에서 입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컬러 사진은 조 후보자 딸이 조 후보자에게 찍어서 보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 후보자 딸이 아버지 조 후보자한테 보냈던 그 사진,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사진 그거를 박지원 의원이 입수를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후보자나 후보자의 딸한테는 입수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사진을 본 사람은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청문회 준비단이 이 사진을 봤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사진으로 표창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청문회 준비단이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는 사진의 출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박 의원이 검찰에서 입수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박지원 의원이 검찰에서 입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위조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 표창장 그러니까 이 사문서 아닙니까 이게? 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이 범죄가 되는 거죠. 사문서 위조 행사라는 법률적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위조하고 행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부정하게 행사를 했을 때 범죄가 된다라는 것인데 얼마 전 큰 흥행을 했던 영화 한 편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영화 기생충 기억을 하십니까? 네, 네. 예. 거기에서 이 사문서 위조, 대학교 문서를 위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컴퓨터로 위조하던데요? 그렇죠. 해당 부분 잠깐 보시죠.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네, 조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면 범죄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것이고 아직 위조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죠. 그렇죠. 다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검찰은 분명히 임명된다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학창 시절 표창장 자존감 높여주는 아름다운 추억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할 표창장인데 오늘 뉴스 추적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는 또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할 때 사용되는 표창 이런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뉴스 추적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네, 조 후보자의 딸이 경찰에 직접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위급 상황 발생 시 112에 곧장 신고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신변 보호를 결정했습니다. 신변 보호는 조 후보자 딸이 직접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신변보호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담당 경찰관 지정돼 있고 112에서 시스템 등록돼 있거든요. 위협 상황 발생 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면 112로 바로 신고됩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신변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위해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여권은 조국 후보자의 딸 논란으로 또 야권에서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음주운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이동석 기자의 기사를 보시고요. 장제원 의원의 사퇴 촉구로 이어진 이번 논란 뉴스 추적으로 짚겠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논란으로 정치권은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장 씨가 음주운전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에 이어 금품 합의를 시도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장 의원은 아들 문제와 관련해 즉시 사과와 함께 엄격한 처벌을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의원직을 떠나 부자 간에 진솔하게 소통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활동을. 정의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장 의원의 사건 개입설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사건을 은폐 및 무마시키려고 한 건 아닌지.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말을 아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검찰 기소로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아들이 기소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문제에 이권열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네. 어제 음주 사고가 말이죠. 네네. 새벽에 있었어요. 어제 저희도 보도는 해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예. 장 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대방도 가벼운 상처를 입은 걸로 전해집니다.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보면은 알코올 농도 몇 %부터 처벌을 받게 돼 있죠? 0.03% 이상. 0.03인데 0.08 이상이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여기까지 이제 나왔던 건데 오늘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이유가 피해자한테 금품을 주려 했다.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 그래서 막 네네. 실검에도 계속 하루 종일 떠 있었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했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또 사고 직후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말한 걸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3자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좀 뭐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고는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나오면 네. 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음주운전을 했고 가벼운 사고를 냈다면은 원래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데 네. 의혹이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며 합의를 하려 했다는 것은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는 말로 경찰 수사에 실제로 혼선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만약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 제3자한테 네, 그렇습니다. 범인을 도망가게 만든 혐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음주운전을 네가 한 걸로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범인 도피 교사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사고 당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더 진행돼야 처벌 수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사진 나옵니다만 네. 장제원 의원 아들 네네.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래퍼? 네. 예. 그 노엘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인데요. 올해 그 수입차를 직접 샀다고 자랑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한번 직접 보시죠. 3억 좀 덜 되는 차를 샀습니다. 20살에 참 많은 거를 이뤄냈는데요. 노엘 예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실검에 올라 있더라고요. 네네. 또 예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 과거 SNS에 올린 글이 또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예. 성매매 시도를 암시하는 글이 있었는데 장용준 씨 본인은 성매매는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인데 그 시점이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아버지 장 의원은 당 대변인에서 사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연예인 활동이 이제 어려워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장용준 씨 본인이 소속사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향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며 반성하며 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제원 의원의 입장은 뭐예요? 장제원 의원도 아들 일로 또 한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장 의원은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근데 어제 사고 시점이 공교롭게도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바로 직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장 의원의 청문회 발언이 정치권에서 공방 소재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였죠? 그 대목이? 그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했던 사학재단이 청문회에서 공방 대상이 됐는데 야당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제가 우리 장제원 의원님 정개특위 법사위 같이 하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친한 사이인데요. 장제원 의원님도 사학하시잖아요, 가족이. 네, 가족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장 의원도 잘 알지 않냐. 사학재단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의도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장제원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 집안이 뭘 하느냐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한,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저도 저 장면 기억납니다. 매우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에서 장제원 의원이 저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 양쪽을 향해서 한 말인데 뭐 조국 후보자 사례와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열하고 위선적이다라는 이 말이 청문회 이후에 상당히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말이 나온 직후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지자 민주당이 아들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저열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 행동을 아버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살인 미수 행위로까지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과 장 의원 아들 모두 이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북한도 태풍 피해가 막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긴급 비상회의를 열 만큼 태풍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었죠. 어제 북한 내륙을 관통한 링링의 흔적들을 연장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고 집채만한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 나뒹굽니다. 차로에는 물이 넘쳐났고 공들여 키운 벼는 누웠으며 과일도 100톤 넘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이 영상을 보면 황해북도 개성과 함경남도 함흥 지역이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긴급 비상회의를 여는 등 태풍 대응에 나선 북한은 재난방송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풍 세기로 볼 때 이번에 받은 피해는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당, 전군, 전국이 떨쳐나서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운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태풍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태풍 피해로 올해 37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은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조사 결과 북한은 올해 13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귀갓길 아들을 마중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는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친 건데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전동 휠체어가 도로에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북 구미시 해평면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1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여성의 40대 아들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숨진 여성은 아들이 늦게까지 오지 않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마을에서 300m 떨어진 도로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왕복 2차선 도로 커브길에서 아들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어머니를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없었고 혼자 뭐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모친 모시고 아주 잘 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오늘 새벽 5시 10분쯤에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 환자 13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원 3층 수술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노인분들이 도로 위에서 이렇게 폐지 손수레를 끄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죠. 위험한 걸 알면서도 도로로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끌고 노인이 차도 위를 걸어가고 달려오던 버스가 손수레를 피해갑니다. 차들이 늘어선 대로변을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하는가 하면 빽빽한 차들 사이에 갇혀 꼼짝도 못합니다.
차도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도로만 다니면 위험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박을까봐 좀 위험하기도 하죠. 현행법상 손수레는 차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다니면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렇게 손수레가 차도로 내몰리다 보니 최근 4년간 서울 지역에서만 27명이 숨질 정도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이곳에선 폐지 손수레를 끌던 60대 남성이 오토바이에 지어 숨졌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법을 아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하는 수밖에 없죠. 여하튼간에 인도로 다니는 건 뭐 안 되는 거니까. 차도로 다니면 위험하고. 지난 2017년 손수레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보행자 불편과 수레 규격 기준 등의 문제로 2년째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보행자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개정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전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리어카 모시는 분들을 교통약자로서 보호해야 되는.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된 폐지 노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휴일인 오늘 추석 앞두고요. 재래시장이 완전히 히트쳤습니다. 주요 대형마트가 의무 휴무일이었거든요. 주차 문제 같은 불편함만 빼면야 명절엔 골라 재래시장이죠. 신용식 기자가 장보고 왔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초입부터 내부 깊숙한 곳까지 시장을 찾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저마다 차례상에 올릴 사과와 배를 바구니 한가득 집어드는가 하면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송편 역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제 추석 앞두고 있어서 송편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뭐 한 10배 넘게 나간다고 보면 돼요. 추석 대목을 앞둔 주말이지만 서울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 소재의 대형마트들은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자체가 지정한 날짜에 매달 2차례 의무 휴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2개 지자체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 대형마트를 찾던 젊은 층 소비자들도 차례상 장을 보려고 모처럼 재래시장으로 모였습니다. 대형마트 휴무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 그래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날에 이렇게 전통시장 나오면 뭐 저렴한 것도 있고요, 마트보다. 그리고 또 덤으로 또 주시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좀 좋았던. 추석을 닷새 앞둔 주말, 상인들도 장을 보는 시민들도 온종일 활기찬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실적 악화에 따른 글로벌 사업 쇄신 차원이라고 하네요. 실적 악화. 네. 지난달에 몇 대 팔았대요? 58대입니다. 작년 8월 대비해서 87%나 줄었다고 해요. 네. 불매운동으로 장사 안 되니까 이제 장사 적겠다는 거네요. 네. 지난 한 달 우리 뉴스의 블랙홀이 조국이었죠, 조국. 네. 예. 그럼에도 우리 소비자들의 조상조자 조국 사랑은 식지 않으셨네요. 이 내용은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3대 자동차 브랜드인 닛산은 지난달 한국 시장에서 고작 58대를 판매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87%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닛산의 고급 브랜드인 인피니티 역시 판매량이 68% 줄었습니다. 최근 다른 수입차 브랜드에 밀려 점유율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일본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닛산 자동차가 상황이 악화하자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불매운동 여파에 일본차 5개 브랜드의 지난달 판매량은 1,398대로 1년 전보다 57% 급감했습니다. 고정비 자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조정이지만은 그것보다 안 된다 그러면 철수하는 것이 또 일단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는 시점. 일본에서 서울로 오는 편도 항공권 가격도 10,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이번 달 일본 후쿠오카나 이바라키에서 서울로 오는 가장 싼 편도 항공권 가격이 1,000엔, 우리 돈 11,000원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오사카나 도쿄에서 서울로 오는 왕복 항공권 역시 유류 할증료와 각종 세금을 포함해도 9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글로벌 가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일에서 TV 화질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LG전자가 삼성을 직접 지목하고 눈속임이라는 표현으로 공개 비판을 했는데 무슨 속사정인지 강영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화질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포문은 LG전자가 열었습니다. 나노셀 8K TV 전시장을 준비해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의 선명도를 비교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삼성 8K TV는 해상도 기준으로 8K가 아니다라며 독일 화질 인증기관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통상 경쟁사라고 언급해오던 관례에서도 벗어나 이번에는 삼성을 직접 지목하고 또 눈속임이란 표현까지 쓴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간담회에서 어느 곳에든 1등을 따라하려 하고 헐뜯는 것은 기본이라는 말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차세대 TV 시장을 선도할 8K의 표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년 전 같은 전시회에서도 드럼 세탁기 문을 고의로 파손했다는 이른바 세탁기 분쟁으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백로였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에 최고 10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요. 제주에 30에서 80, 충청에 20에서 60, 수도권과 강원, 영남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들은 밤사이에도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비와 함께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추석 연휴에는 하늘이 맑아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낮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죠. 어제 부산에서 태풍으로 전복된 차량 안에서 노자를 구해낸 소방대원들이 아주 화제입니다. 네, 저 소방대원들이 우리 슈퍼맨이고 영웅이네요. 이름이 뭐예요? 양산 119 센터예요. 이담비 소방사 등 3명입니다. 300명 국회의원보다 저 3명의 소방대원들이 국민에게 더 소중한 담비 같은 분들이네요. 그렇죠. 국가직으으로 전환이 되면 사기가 더 높아질 텐데요. 이번 추석에 가족끼리 토론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우, 좋습니다. 정치 토론보다 정책 토론이죠?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추석 다음 날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